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의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각각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은 억울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 일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습니다. 내륙에는 첫눈이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아지는데요. 서울 현재 기온 5.1도, 습도는 56%.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대전 14도, 광주, 대구 15도, 부산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되면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교육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어제는 서울시 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원화수를 40% 정도까지 수준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폐원과 휴원을 막기 위해서 상황 전담반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대토론회를 열고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죠. 정부 때문에 비리유치원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어제 토론회를 열고서 정부 대책에 반대의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까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선희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요. 네. 육아정책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2005년에 설립되었었는데요. 그래서 2005년에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8이어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면서 사실은 정부가 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출산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육아 문제, 보유, 또 유아교육, 또 이제 임신 출산, 또 초등 돌봄까지의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만한 기관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를 그때 당시에 설립을 해서 좀 종합적인 국가의 육아정책 연구를 수립하고 또 국가계획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생산하도록 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되면서 지금 논란이 끊이질 않고요. 계속해서 좀 열기가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네.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소장께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어느 정도는 예상됐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도덕적인 문제죠. 윤리적인 문제가 이렇게까지 정말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향후에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가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요. 사실은 이제 그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성을 가지면서 또 유아교육에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2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리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사립유치원에 우리가 그 누리과정 비용 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한 달에 22만 원이죠. 또 방과 후 7만 원 이외 또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국가 돈이 투입되는데 정부가 이 부분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했지만은 이 돈을 받고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은 그럼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어떻게 그 교육 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인, 제도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물론 사립유치원은 문자 그대로 개인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은 교육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 공적인 면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개인 사업자이냐 아니면 뭐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양립하는 것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고요. 지금 전체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의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렇게 비율이 높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비율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요. 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하고 보육의 특징이 뭐냐면은 민간 영역, 사립 영역이 너무도 처음부터 과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육정책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지 않음으로써 민간 어린이집이 비대해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조금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사립유치원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보육이나 유아교육 쪽에 민간 영역이 비대하게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있었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비율이라고 하는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높아지면은 민간 영역의 비율이 떨어지죠. 예. 그러면 왜 이 부분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내지는 왜 민간 영역이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 쪽에서 사립유치원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데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사립유치원 운영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제는 알려진 바대로라면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대토론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박용진 3법이 통과가 되면 휴원하고 싶다, 폐원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네. 앞서 열렸던 그 정책연구소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그 긴급 간담회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간담회를 기획한 것은 교육부가 그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그래서 어쨌건 저희가 육아정책연구소로서 이 유치원 교육 문제를 이제 다루는 그런 국책연구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라고 저희가 간담회 이름을 지은 것은 지금 이 부분이 회계 문제 때문에 나타난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회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으로는 공공성을 제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긴급한 것은 그 국가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여부도 보아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의 중요한 그 정책 파트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국공립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좀 플랜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당장의 이 회계비리 문제를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해서 우리 정부가
영유아들에게 정말 바람직한 그리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을 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당시에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유치원 원장님,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 언론계, 시민사회계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 뭐 회계 문제 해결만으로 모든 좀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쨌든 회계적인 부분도 꼭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에듀파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러면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급되는 돈이 어떻게 쓰이든 간에 유치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그것을 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은 특별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죠. 에듀파이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은 들어가기는 하나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립유치원이 국가 유아교육을 하는데 다른 이제 보육 정책도 그렇고 다른 사회복지 정책도 그렇고 개인이 국가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엄격한 회계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유치원 쪽만, 사립유치원 쪽만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립유치원의 반발이었습니다. 사실은 국가의 공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운영의 공공성,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데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특별활동 같은 기타 필요경비 부분은 다루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사립유치원의 부모님들이 내는 비용이 많기도 하지만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은 거의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요. 국가가 사립유치원도 학교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입니다. 그 부분이 국가가 설립을 했건 개인이 설립을 했건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적인 유아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특별활동과 같은 일종의 조금 그 사교육하고 비슷한 성격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국민들이 또 허용할 수 있는 아주 일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게 또 영역 발달에 적합하지도 않게 굉장히 고비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내지는 정부가 부담에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활동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건드리지 않으면은 사실은 특별활동 비용을 여전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보고를 해서 승인만 받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번 대책에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특별활동과 관련된 비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후속 조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지금 누리보조금으로 22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 2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교육에 정말 내실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런 방안도 제시를 합니다. 부모에게 지원금을 직접 줘야 된다. 그런데 이미 지난 반대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2014년에 보육 바우처인 영유아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어서요. 이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서 학부모에게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이런 판단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할 때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좀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예, 100%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에게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육아비가 많이 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현금으로 지원을 받고 육아 비용을 감소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육아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아니고요.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금으로 부모님들에게 드리게 되면은 그거를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면은 다른 사설학원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들한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현금이 아닌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 아닌 교육을 받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때 이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보조금과 관련해서요. 제가 그 법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것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론 발의로 된 것도 예. 그래서 왜냐면은요, 이렇게 보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명확하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맞지만은. 예. 우리가 지금 정부가 누리과정 22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만 원을 지원할 테니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유아 교육에 쓰십시오.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 결제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미 22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 안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누리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아 교육 과정을 충실히 해달라라고 하는 전제가 붙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실 있는 유아 교육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22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교육이 부실하다, 내지는 급식이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그 일종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처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격을 보조금으로 바꾸기 위한 이른바 네. 유치원 3법 개정안도 발의가 된 상태고요. 네. 이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고요. 지자체도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 목표가 40%인데요. 근데 그냥 이 비율만 높이기에는 현재 사립유치원의 장점인 방학이 좀 짧고 종일반을 운영한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게 많은 학부모들이 그냥 국공립 유치원 비율만 높인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일단은 그 국가가 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인프라,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비율 40%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쉽지 않은 목표이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그 보육 선진국, 유아교육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이 40%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방학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이용 시간이 짧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그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국공립 유치원이 시간이 조금 짧긴 합니다만은 아주 그렇게 짧은 건 아닙니다. 약 2분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국공립 유치원이라고 합니다만은 유치원에서 종일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이미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은 공공적 성격의 그 서비스들을 운영을 그리고 많이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반드시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난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시는 그 가정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시 서구 검암동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땅을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검암동 일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 뒤에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적 수요가 많아져서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기정화 아파트가 국내에 첫 선을 보입니다.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광촉매 페인트를 아파트 외벽에 칠하고 외벽 저층부에는 벽면 녹화를 한 공기정화 아파트를 국내 처음으로 시범 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촉매는 빛을 받아들여서 질소 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빨아들이는 정화 기능을 갖춰서 대기정화, 항균, 탈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광촉매 페인트를 이번 달 노원구 상계마을 아파트에 시범 시공했고 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에 공사에서 관리 건설하는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기차를 오는 2022년까지 3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1제곱미터에 27 마이크로그램인 미세먼지 농도가 18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전기차 확대 보급과 함께 수소차 620대를 들여오고 수소 충전소 6곳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국제 디자인 페어에서 좋은 디자인이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의 불편과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지방정부 최초로 산업 디자인 지원 조례를 만들고 디자인 지원센터를 여는 등 도시정책의 디자인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같은 기업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첫 번째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시립 보라매 병원에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보라매 병원 앞 전문건설회관 15층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에 뽑혀서 전국 최초로 공공병원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의료센터는 재활의학 전문가와 보건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3개 팀 6명이 근무합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정부의 구로 차량기지 이전 움직임과 관련해서 5개 지하철역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광명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은사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의견을 묻거나 주민 설명회도 없었다면서 기지를 이전하는 대신 광명시 내 5곳에 지하철역을 신설하고 차량기지도 친환경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명시는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5일과 9일 수원과 의정부에서 각각 경기지역화폐 설명회를 엽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화폐 운영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지역화폐 사업 설명과 전문가 청중 토론 등으로 진행됩니다. 경기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시군에서 발급하는 대안화폐로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분 2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계속해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밤길에 호신용품을 지니고서 다니는 분들 계시죠. 서울시가 개발한 밤길 호신 애플리케이션 안심이 서비스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제 서울 전 자치구에서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서울시가 이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을 25개 자치구로 확대 개통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앱이 네. 어떤 건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안심이 앱은 늦은 밤에 혼자 귀기는 분들에게 유용한 앱인데요. 서울 전역에 방범용으로 설치된 39,463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25개 자치구별 통합관제센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요즘 누구나 이용하시는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서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스마트 안심망입니다. 예. 그동안은 4개 구에서 시범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금년 9월까지 1년 동안 4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총 16,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요. 3,614분이 가입을 하셔서 총 7,055회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이제 긴급 신고 건의 경우에는 위험 상황이 의심이 돼서 실제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었지만 예. 다행히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1년 동안에는 무엇보다 이제 발견되는 미비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주력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호신용 애플리케이션 안심이 주요 기능은 뭐가 있습니까? 네, 안심이 앱은 크게 이제 3가지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첫째로는 위급 상황 시에 긴급 신고, SOS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예. 또 나홀로 귀가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심 귀가 모니터링이 되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 신청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특히 늦은 밤에 이제 혼자 귀가하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앱 메인 화면 중앙에 있는 긴급 신고를 터치하시거나 그럴 시간이 없으실 때는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면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용자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급한 상황에서는 뭐 문자 누르거나 번호 찍기도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흔들기만 하면은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게 눈에 띄는데, 네. 근데 뭐 아이가 가지고 놀거나 혹은 달리다가 흔들려서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상 상황이 아닌 뛰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용자가 5초 내에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긴급 신고를 하면 관제센터로 자동으로 전화가 걸려요. 그래서 그 전화를 통해서도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또 이용하시는 스마트폰 기기마다 흔들기 센서 민감도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그런 흔들기 횟수와 강도를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 네. 이제 서울 전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해졌으니까 서울 시민들이 좀 많이 알고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알리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안심이 앱 서비스가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가 돼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철 배너 광고라든지 시내버스 음성 광고 그리고 찾아가는 홍보 부스 운영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들 알아주시고 다운받고 계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알려서 서울 시민들의 대표 호신 앱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치 방법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안심이 앱 설치를 원하시는 시민분께서는 그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서울시 안심이로 검색해 내려받게 하시면 됩니다. 네. 기존의 안심이를 설치한 시민들께서는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또 아니면 삭제해서 새로 나온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5개 모든 서울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안심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문미란 실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이 여배우 스캔들과 친형 강제 입원, 조폭 밀착설 등 구설이 끊이질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죠. 네, 이 지사가 그제 경기 분당경찰서에 나와서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의혹, 또 대장동 개발, 검사 사칭, 일배 가입,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예. 이 지사는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그 사필 규정이라며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우선 그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형수가 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보건소가 행한 일은 적법한 공무집행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는 건데요. 이 지사는 그 친형 강제 입원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제시한 뒤 조사를 마쳤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포토라인에 서서도 시종일관 웃음을 지으면서 여유 있는 모습 보였는데 어쨌든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은 만큼 관련 의혹이 사그라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취재되고 있습니까? 네, 이 지사는 조사를 받은 뒤 그 경찰의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 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경찰과 검찰 판단에 맡기고 이제는 그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도 말했는데요. 더 이상 이런 개인적인 일로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경찰도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사의 추가 조사는 검찰이 판단해서 처리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말고도 여배우 스캔들이나 조폭 연루설 같은 사안이 SNS상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정치권의 고발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런 계속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또 경기도 얘기인데요. 경기도가 일선 지자체 사업 가운데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정책을 다른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각 시군의 정책기획부서와 협의회를 열고 4가지의 우수한 정책 사업을 공동 협력 과제로 선정해서 다른 시군에도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예. 선정한 사업은 구리시의 발달장애인 힐리농장 운영, 또 안양시의 청년구직자 직장 체험, 또 고양시의 장애인 꿈의 버스, 수원시의 세금 도둑 드론으로 잡다, 이런 건데요. 예. 내년부터 이들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수요 조사를 거쳐서 도입을 원하는 시군에는 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들 정책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사업들이 뽑혔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구리시의 발달장애인 힐링 농장 사업은 시가 만든 830제곱미터 크기의 농장에서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작물 심기와 수확, 또 꽃차 만들기, 김장 담그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또 수원시의 세금 도둑 드론으로 잡다는 드론과 지리정보 시스템 자료를 접목한 토지조사를 통해서 탈세를 막는 건데요. 지난해 전체 농지조사를 통해서 수원시가 5억 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예. 경기도는 이들 4개 사업 이외에 시흥시의 교육 국제화 특구 활성화 연구 등 7개 사업은 경기연구원에서 정책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성과가 좋은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더 커져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일부 수도권 뉴스브리핑에서 끝자락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경기도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요? 네, 경기도가 다음 달 5일과 9일 수원과 의정부에서 지역화폐 설명회를 엽니다.
설명에는 그 전통시장 상인, 또 소상공인, 지역 주민 등 실제 현장에서 그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효과 있는 지역화폐 운영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예. 지역화폐 사업 설명과 함께 전문가와 시민 토론으로 진행되는데요. 경기도의 그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대안화폐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에서 시행해서 성과를 거뒀고 현재 그 시흥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의 전기차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현재 4,600여 대 정도인 그 경기도 내 전기차를 2022년까지 3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지난해 연평균 제곱미터당 27 마이크로그램인 미세먼지 농도를 18 마이크로그램까지 줄이기 위한 그 대책의 하나인데요.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620대를 보급하고 또 그 수소 충전소도 6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경유버스를 단계적으로 친환경 버스로 바꾸고 노후 차량 관리도 강화합니다. 또 그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관리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인데요. 특히 그 북한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북한과의 협력도 추진하기로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She's like cold coffee in the morning. I'm drunk off last night's whiskey and coke. She'll make me shiver without warning and make me laugh as if I'm in on the joke. 10월의 마지막 날에 보내드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에드시런이 부르는 콜드커피입니다. 10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고요. 11월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